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60을 바라보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만하면 겪어볼 수 있는 웬만한 사연에 나오는 시집살이들은 다 겪어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시댁 식구들도 어디 가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 집안이니까요. 불행 중 다행인진 몰라도 제가 참 성격이 무던한 편이에요. 남편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천성이 예민한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자라 본인도 예민한 구석에 있는데 웬만한 일에는 화도 잘 내지 않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무던한 저를 만나 욱하는 성격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연애를 하는 2년 동안 이때까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편안함을 느꼈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구나 느꼈다고 해요. 저 역시 매사에 무던하게 넘어가던 성격이다 보니 섬세함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늘 저와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남편이 좋았죠. 서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관계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좋다고 늘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땐 저도 모르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남편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의료기업을 운영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사업가 집안에서 예쁨 받고 자라신 막내딸이라 결혼할 때 재산을 꽤 많이 받으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한 편에 속했어요. 물론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거나 빚만 잔뜩 있는 집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문제는 저희 집 쪽이었어요. 그렇게 있는 집일수록 상대방의 가정 형편을 더 따지기 마련이니 제 입장에선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빠께서 초등학교 교사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셨어요. 아버지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선생님 월급이야 예나 지금이나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외동딸이었음에도 그렇게 여유 있게 크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 한 번도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남편 쪽이 저희 집과 씀씀이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 주눅이 들기는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 얘기에 기쁨도 잠시, 금방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평소엔 무덤덤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눈에 띄게 어두운 얼굴로 말수가 적어지니 당연히 남편은 한 번에 눈치를 챘죠.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혹시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 그런 건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 이야기 나온 후부터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부딪혀 보기도 전에 걱정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생각해도 좀 자존심 상해서 아닌 척 넘기려고 해도 눈치 빠른 남편은 그냥 넘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당신도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할게. 우리 부모님이 좀 집안 형편이 괜찮은 여자를 원하는 건 맞기는 해. 전에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재수 씨도 변호사잖아. 그런데도 집이 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기시더라. 여자가 직업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집안 배경이 받쳐줘야 남편 내조를 잘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옛날부터 일하는 여자보다는 집안일 하는 여자를 좀 더 선호하시기도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수 씨랑도 지금은 잘 지내시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어. 재수 씨가 본인이 번 돈으로 용돈 척척 갖다 드리니까 일하는 며느리도 나쁘진 않네 하면서 마음 여시더라고. 그건 그분이 변호사씩이나 되시니까 마음의 문을 연 거 아니야? 나는 뭣도 없는데 어떡해. 당신은 결혼하면 일 관두고 싶다며. 우리 그러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어? 그랬지. 근데 당신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냥 결혼하고도 일 쭉 해야 되나 싶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우리 둘이 같이 살 건데 나만 괜찮으면 됐지. 난 당신이 집안일 봐주는 것도 좋은데? 시부모님 입장에선 친정에서 보태주는 것도 하나 없는데 나는 일도 안 하고 가사일만 한다고 하면 좋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게다가 재수 씨는 변호사라며. 그럼 더 그렇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돼서 스스로도 좀 놀랍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제게 좀 놀랐는지 꼭 안더니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우리 하던 대로 하고 살자. 결혼하는데 시댁 눈치 보지 말라는 게 현실감 없는 소린 건 알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장점이 있잖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을 여실 거야. 꼭 재수 씨랑 방식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일을 더 한다고 한들 직업 자체가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동서에 비해 더 잘난 것도 없는데 그걸로만 어필하기엔 역부족이겠더라고요. 저희는 연애 시절부터 둘 다 제가 직장을 관두고 가사 일을 맡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친 후였어요. 그걸 시댁에 눈치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뒤바꿀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막상 결혼하려니 상황이 많이 비교되는 탓에 괜한 눈치를 보겠다고 무리한 마음을 먹을 뻔했죠. 남편이 제 정신을 잘 잡아준 덕분에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건 막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썩 못마땅해 하시는 티를 내시긴 하셨지만 남편이 어떻게 중재를 잘 해놓은 모양인지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저를 하대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눈치를 아예 안 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평소에 제 무던한 태도를 떠올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한 덕분인지 결혼까지는 별다른 큰 잡음 없이 무사히 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시댁 문제가 다 그렇듯 진짜 문제는 결혼한 후에 시작이 됐어요.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나 상견례를 할 때는 시부모님과 저희만 있었으니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던 건지 확실히 다 함께 만나는 첫 명절 때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결혼식 때 말곤 제대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형님. 네, 동서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부탁은요, 제가 깍듯이 모셔야죠. 밖에서는 변호사니 뭐니 해도 어쨌든 시댁에서는 동서고 나이도 저보다 2살이 어려서 최대한 편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동서는 일하기도 바쁜 명절에 위아래로 정장을 한 세트를 맞춰 입고 나 변호사요 하는 포스를 풀풀 풍기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편하게 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연애할 때 남편이 먼저 결혼한 동생이 있다고 할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도 존재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어머님께 제가 의식할 만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큰며느리 생겼다고 저한테 너무 소홀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바쁘다고 집안 행사 잘 참석 못하고 이래도 꼭 시간 날 때 어머님한테 용돈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다 잘 챙길 거예요. 큰며느리 자주 온다고 큰며느리만 이뻐하시면 저 서운해요. 아, 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내가 우리 작은 며느리 변호사라고 동네방네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일 바쁜 것도 당연히 이해하지. 그럼 변호사가 바빠야지. 안 바쁘면 쓰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일할 땐 일에 집중해. 아이, 그래도요. 어머님이랑 겨우 이렇게 정들고 친해졌는데 형님이 어머님 뺏어갈까봐 속상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은 집안일도 되게 잘하신다던데.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집안일은 영 소질이 없잖아요. 일하다 보면 집안일이 늘지를 않아서요. 근데 어머님이 원래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이렇게 잘 나가는 애가 애교까지 많어. 하여튼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데려온 우리 장남이 대단하지. 내 아들이지만 가끔 무섭다니까. 어디서 이런 1등 신부감을 데리고 온 건지. 하여튼 넌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처음에야 내조만 하는 참한 며느리 원했어도 요즘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 요새는 여자도 능력이 좋아야 시집 잘 가고 좋은 거란다. 옛날 우리 때처럼 외버려 하는 남자는 별로 없다고 하더구나. 게다가 너 하는 일이 웬만한 남자 일보다 낫잖니? 좀 뒤늦게 알아서 미안하긴 하다만 우리도 지금은 너 같은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투정 그만 부려도 된다. 네, 어머님. 역시 제 마음 알아주시는 건 어머님 뿐이에요. 사랑해요. 모녀처럼 친근한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들 공간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안 그래도 어색하고 낯선 첫 명절에 저 빼고 다 친한 듯한 느낌을 받고 나니 겉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은 말이 아니더군요. 열심히 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묘하게 방어하는 듯한 동서 때문에 자꾸만 대화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자꾸만 제가 모르는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다든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면 다른 질문을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거나 했어요. 한두 번이야 저도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 란 생각에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 아,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동서의 의도를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이 사이에 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지만 남편도 제 노력을 눈치챘는지 제가 대화에 낄 수 있게끔 옆에서 모르는 얘기들은 실시간으로 설명해주고 화제가 바뀌면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주도해줬어요. 센스 있는 남편 덕분에 여러 번 빈정상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잘 넘어갔죠.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속상했을 거야. 그런데 동서는 왜 그래?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러게, 재수씨가 원래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혹시 당신 견제하나? 견제? 나도 그런 느끼기는 했는데 날 왜 견제해? 내가 견제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 왜 견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처음엔 그래도 나중엔 당신 좋아할 거라니까. 재수씨도 그걸 느꼈나 보다. 당신이 예쁨 독차지할까봐 불안한가 본데. 무슨 말도 안 돼. 오늘 보니까 어머님이랑 동서 둘 사이에는 절대 못 끼겠던데. 끼고 싶은 마음도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까 싹 사라지더라. 누가 뭐 어떻게 하나?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어머님이랑 동서랑
행복하라고 내버려 두고 싶더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보. 나도 재수씨가 그런 쪽으로 질투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예쁨 받을 수 있을 거야. 무리하지 마. 알겠어. 뭐 기대는 안 하겠지만 나도 그냥 내 할 도리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천천히 친해져야지. 그날은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남편이 실시간으로 분위기 잘 체크해서 이끌어준 덕에 크게 기분 상하지 않은 채로 첫 명절이 지나갔죠. 하지만 그날의 신호탄으로 저를 향한 동서의 견제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하루는 명절에 음식을 한다고 모였는데 본인은 안 해봤다는 핑계로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멀뚱멀뚱 서서 이건 어떻게 하냐, 저건 어떻게 하냐 묻는 동서 때문에 일을 알려주다 말고 결국엔 거의 제가 다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음식을 제가 다 했으면 치우는 거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상 치우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죄다 세워라 내워라 하는 모습을 보니 결국엔 설거지마저 제가 뺏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와, 형님,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음식할 때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손이 빠르세요? 뭐 맨날 하는 게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느리게 한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쵸. 하긴 저는 맨날 식기세척기에 넣어버리니까 속도가 안 느는 것 같기는 하네요. 저도 형님처럼 집에서 자꾸 하는 버릇 좀 들였어야 됐는데 그러기 전에 식기세척기를 사버렸거든요. 처음엔 그것만 들여놔도 좀 수월하겠다 싶었는데 요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들였어요. 확실히 집에 집안일 돌봐주시는 분이 한 명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형님께 정말 잘해드려야 해요. 요즘은 가사도우미 분들 월급 드리려면 엄청 세요. 형님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월급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공짜로 봐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요. 묘하게 저를 돌려가는 화법에 심기가 곧바로 불편해지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는 순간 남편이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재수씨, 이 사람이 나랑 결혼했으니 가사 일을 해주는 거지. 밖에 가서 이런 일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예요. 경제활동을 할 거면 이 사람도 멀쩡히 회사 생활하던 사람인데 회사 월급을 타겠죠. 개인한테 돈 받고 일해야 할 만큼 절박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말을 내 와이프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네. 어머, 아주버님, 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형님께서 집안일을 손 걷어 붙이고 야무지게 하시니 부러워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돈 받고 일하는 저희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꼼꼼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일하는 분을 제가 고용주로 만났으면 진짜 잘 챙겨줬을 텐데 싶어서. 아주버님, 부럽고 아쉬운 마음이 한 말이니까 너무 안 좋게만 듣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나서서 들어줬지만 역시 말빨로 벌어먹는 직업이라 그런지 능구렁이처럼 그때그때 상황을 잘 피해 나가면서도 끝까지 묘하게 제 신경을 건드리더군요. 여보, 그냥 동서가 그런 말하는 거 내버려 두자. 나도 기분 나빠서서 당신이 나서주는 거 고맙긴 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만 바보 만들고 예민한 인간들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 저런 사람은 그냥 무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재미없어서라도 좀 덜 그러지 않을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근데 가만히 있자니 나도 화가 나서 그렇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뻔히 다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 가족도 형도 그렇고 보는 눈 참 없어. 저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온 가족이 다 어화동동하는지. 왜?
나한테 심술 부려서 그렇지. 시부모님 입장은 이해되는데 직업도 좋고 애교도 많고 싹싹하잖아.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었어도 무뚝뚝하고 뭐 하나 없는 나보단 동서 이뻐했겠다.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이 훨씬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하여간 우리 식구들은 보석을 알아주는 눈이 없다니까.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네. 난 괜찮아. 시댁 식구들이야 당신 때문에 사이 좋게 지내보려고 하는 거지. 동서가 나한테 저러는 건 내가 신경 안 쓰면 그만이긴 해. 고마워 여보. 동서의 계속되는 견제 때문에 제가 영 시댁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다고 느꼈는지 남편이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지만 그런다고 시댁이 편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이 매번 이렇게 저를 챙기는 것도 꽤나 피곤한 일일 것 같아 남편에게도 애써 괜찮은 척 했어요. 말한 대로 동서 심술이야 눈에 훤히 보이는데 무시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건 시어머니의 차별이었어요. 동서가 어머님께 물량 공세를 펼치고 가진 애교를 떨 때마다 묘하게 어머님께서는 제게 냉담해지셨거든요. 어머님, 오늘 제가 사온 과일을 좀 드셔보세요. 완전 싱싱한 걸로만 사왔다니까요. 이렇게 이쁘게 포장된 바구니로 사오면 더 비싼 거 아시죠? 아, 그러게. 그냥 대충 사오지. 뭐 또 저런 걸로 사왔어. 매번 미안하게. 어머님, 아버님 좋은 걸로 드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머님은 예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왕 드시는 거 기분 좋게 드시라고요. 그래. 그럼 지금 다 같이 있을 때 좀 먹어보자. 큰애야, 작은 애가 갖고 온 과일 좀 꺼내서 깎아와봐라. 어머,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사온 건데 제가 깎아야죠. 됐다. 너 과일 깎는 것도 서툴면서 뭘 나서려고 해? 잘하는 사람 있으니 시키면 되지. 아, 그런가요? 하긴 이런 건 전문인 사람이 하는 게 낫겠죠? 그럼 형님,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동서가 워낙 본인은 가사일을 못하고 저는 가정주부라는 인식을 시댁에 심어놓은 터라 그런지 조금이라도 일을 할 일이 생기면 어머님은 저부터 찾아서 시키더라고요. 동서가 저보다 서툴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번 저한테만 일을 시키면 동서는 언제 일이 늘고 언제 같이 일을 하나 싶어서 답답하더라고요. 하루는 못 참고 동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속마음을 잘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어머님이 역정을 내셨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작은 며느리도 일 좀 시켜라. 뭐 그런 거야? 멀쩡한 가정주부 두고 밖에서 일하는 애한테 기어이 무슨 일이라도 하나 더 시켜야 네 직성이 풀리겠냐? 집안의 큰 며느리가 돼서 떠맡을 수 있는 건 떠맡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갈구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바쁜 작은 애가 시대골 맛이 나겠니? 살다 보면 다 너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날이 있다. 그럴 때 또 우리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힘이 되어주고 든든하겠어. 서로 도울 수 있는 분야에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야.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 애 앞에서 티내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눈치껏 알아서 잘해라. 알겠니? 제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간단한 가사일은 동서한테도 자꾸 시켜야 실력이 는다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저렇게까지 역정을 내시니 저도 입이 도로 꾹 다물렸어요. 그냥 어머님께선 동서에게 일 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저한테만 시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게 바뀌길 바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건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건데 동서를 향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고 나니
의욕이 더 꺾였어요. 그냥 제 자아를 없애고 시키는 거나 묵묵히 하다가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아버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이 동선회보다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차가 하도 막혀서 오랜 귀성길에 남편도 저도 무척 지쳤어요.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점심 식사도 거른 채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댁 식구들은 식사를 다 끝내고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웬일을 동서가 혼자서 밥을 다 차리고 상을 치웠나 싶어 주방을 힐끗 봤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싱크대는 물론이고 주방 한 구석에 다 먹고 쌓아놓은 접시들이 모여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 겉옷 벗고 짐 풀기도 전에 어머님께서 바로 뭘 시키시더라고요. 큰 며느라, 작은 애가 비싼 다과세트 사들고 왔으니 상 좀 내어보렴. 차도 한 잔 내오고. 네 어머님. 아니, 내 어머님은 무슨 내 어머님이야. 짐 풀고 와서 여기 앉기나 해라. 여보, 당신은 무슨 이제 도착해서 아직 외투도 못 벗은 애한테 상을 내오라고 해요. 안 그래도 차 막힌다고 내려오느라 고생한 애들한테. 너희들 밥은 먹었냐? 못 먹었습니다. 거봐요. 작은 며느라, 여기 니네 형님이랑 아주버님 식사할 것 좀 챙겨드려라. 다과는 기다렸다가 얘들 다 먹으면 그때 먹어도 되잖아요. 뭐 급한 것도 아니고. 안 그러냐?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소와는 달리 저희를 먼저 챙겨주는 아버님 모습에 남편도 놀랐는지 얼떨떨해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한 방 먹은 듯한 동서의 얼굴을 보니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버님의 배려 덕분에 저희는 천천히 짐을 풀고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다 먹고 나니 아까 어머님께서 시키신 게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 상을 정리했어요. 다과 내올게요, 어머님. 다과도 작은 애야. 네가 좀 내와라. 늘 차려만 오는데 받아 먹을 때도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돕고 살라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니냐? 평소에 작은 며느리 바쁘다고 네가 많이 했으니 피곤할 때만이라도 좀 차려다 주는 거 얻어먹고 뒷정리하는 거나 같이 하면 되지 않겠니? 아유, 그래도요, 아버님. 말 들으래도 그렇게 자꾸 나서서 일하면 다 너 시켜도 되는 줄 알고 너만 잡고 시킨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언제 쟤만 잡고 시켰다고 그래? 큰 며느리 없을 땐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큰 며느리처럼 챙겼는데 집에 늦게 들어왔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아버님. 너무하세요. 그렇게 형님 편만 드시면 저도 서운해요. 서운은 무슨. 요즘이야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지만 형님이면 너보다 어른이다. 어른. 어른이 먼 길을 고생해서 왔으면 안 시켜도 발벗고 나서서 살펴야 할 것을 그렇게 눈치 살살 보면서 형님이 하겠거니 떠넘기고 있어서야 되겠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 여보, 당신이야말로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작은 애가 언제 그랬다고? 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셔서 어머님과 말다툼까지 하실 판이라 제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해야만 했죠. 전 괜찮아요, 아버님. 그래도 시댁에 일하러 내려온 거니까 먹은 거 얼른 치우고 올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에게 부모님 잘 중재하라고 눈치 주고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도 하기 전부터 쌓여있던 설거지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를 불렀죠. 동서, 같이 하자. 설거지 양이 좀 많네. 주방도 좁은데 같이 해요, 그걸?
저는 그렇게 좁은 공간에선 혼자 일하는 게 차라리 편하던데. 그래? 그럼 동서 혼자 설거지 할래? 네?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식사한 것보다 동선애가 도착해서 먹은 접시가 훨씬 많아 보여서. 내가 설거지 해주러 온 건 아니니까 원래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치우는 게 상식이잖아. 매번 내가 해주니까 동서가 잘 모르는 것 같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동서가 먹은 건 동서가 좀 치워볼래? 그래야 동서도 이게 떠넘길 양이 아니었구나 알지?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아버님이 편들어 주시니까 기세 등등해져서는. 전 그냥 형님이 하면 빨리 할 거, 제가 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기다린 것 뿐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빨리 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얼른 고무장갑이나 껴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속을 긁는 동서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 좀 단호하게 나갔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본인 편만 들어줬다면 절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을 동서가 그날만큼은 아버님이 강경하게 제 편을 들어준 바람에 기세가 꺾였는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도 어떻게든 제 지시를 따르긴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에게 일을 시키고 나니 뭔가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서도 안 해봐서 그렇지 시키니까 잘하네. 앞으로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집안일 좀 알려줄게. 그럼 동서도 요령 생기고 집안일 늘고 좋잖아. 그러게 미리미리 해놨으면 고생 안 해도 될걸. 동서는 처음 해보는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에 혼이 나가 보이더라고요. 고개도 대충 끄덕이는 척하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저한테 별다른 반응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동서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방님도 내버려 두고 먼저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군요. 뭔가 쎄한 기분은 들었지만 그래도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잘 배웅해 줬는데 그날 이후부터 동서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니네 혹시 다퉜냐? 분위기가 왜 이래? 왜 이러긴? 정말 몰라서 물어요? 당신이 큰 며느리 편만 드니까 우리 작은 며느리가 속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평소에 맨날 이쁨만 받던 애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금방 토라져? 내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형님한테 형님 대접하라고 한 게 뭐 그리 속상할 일이야? 아, 그래도 밖에 나가면 다들 변호사님 하면서 떠받들어 줄 텐데 자존심이 상하지 안 상하겠어요? 당신도 이럴 때 보면 참 무심하다니까. 밖에서나 변호사지 무슨. 그동안 집에서도 그렇게 떠받들어 줬으면 된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떠받들어 줘야 해? 우리라도 서열 확실하게 안 잡아주면 오히려 며느리들끼리 더 싸운다니까. 아버님께서 강경하게 나오시니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이 그렇게 서열을 확실하게 짚어주시니 그 뒤로는 제가 감정 상할 일이 잘 없더라고요. 동서는 좀 상한 것 같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교통사고 소식이 날아왔죠. 아버님께서 차에 치이시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신 어머님 역시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을 때 아버님은 이미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마음에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식물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시댁에서 저를 누구보다 잘 챙겨주셨던 분위기에 의사에게 소식을 듣자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한참을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어머님께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남편이 식물인간이란 소리예요? 빨리 깨어나게 해봐요. 의사가 그것도 못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두 분께서 살아생전 사이 좋은 부부셨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한바탕 눈물바다를 겪은 후 아버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게 됐어요. 아버님을 병원에 계속 입원시킨 채로 두느냐, 아니면 호흡기를 떼느냐 결정을 내려야 했죠. 저는 아버님과 정이 들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희망 때문에 호흡기를 떼자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입을 먼저 열었어요. 어머님, 좀 속상하셔도 호흡기를 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님 계속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도 병원비고 어머님도 계속 병원 들락거리면서 보살피셔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식물인간 되시면 깨어날지 말지 확신도 없고 깨어난 비율도 적은데 기약도 없는 일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엔 어머님 인생도 아깝잖아요. 넌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니? 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냐? 난 호흡기 못 된다. 혹시나 이 사람이 깨어나기라도 하면 그럼 우리가 죽인 거야. 난 내 손으로는 절대 이 사람 못 보내. 그러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무리 아버님 보살피러 왔다 갔다 한다 한들 저희라고 편할 것 같으세요? 저희도 어머님 병원 다니시는 거 케어해야 하는데 힘들잖아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로 힘들어지는 것보단 어차피 보내드릴 거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아요. 저도 정말 이런 말 하는 거 마음 좋지 않은데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큰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작은 애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동서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저도 호흡기 떼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만에하나긴 하지만 아버님이 정말 깨어나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그 희망이 작은 건 아는데 그래도 포기가 안 돼요. 아버님이 이대로 돌아가신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일단은 케어할 수 있는 데까진 서로 케어를 하면서 아버님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형님이 한가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시죠. 저는 매일 사는 게 바쁜데 아버님 케어까지 못해요. 그냥 아프신 거면 하겠는데 이렇게 아무 가망도 없이 호송세월 보내는 짓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들 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식물인간이 깨어날 확률이 몇 %나 된다고 이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잖아, 동서. 동서 바쁜 건 우리도 잘 아니까 부담 많이 안 줄게. 내가 많이 케어할 테니까 당장 호흡기를 떼지는 말자.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이대로 아버님 보내드리면 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부담 안 주신다면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죠 뭐. 그렇게 아버님은 시댁과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옮겨주셨고 어머님은 오며 가며 아버님을 돌보셨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거의 병원에서 사시듯 해서 저도 괜히 어머님 걱정도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고 상상을 하니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듯 해서 혼자 남으신 어머님 심정이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머님을 더 신경 써드렸어요. 너무 아버님만 보고 계시면 우울하실 것 같아 한 번씩 찾아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며 시간을 보냈죠. 큰며느라,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 참 고맙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지난 일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 이렇게 되시고 저도 괜히 어머님 혼자 계신 게 신경 쓰여서 그래요. 어떻게 못해준 너도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데 둘째 며느리는
소식 한 통 없을 수가 있니? 명절 때도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아주 그냥 시애비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다고 복수라도 하는 건지 원. 내 전화는 일부러 피하는 건지 이젠 받지도 않더라. 동서가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그동안 변호사라고 바쁘다는 거 다 봐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리네. 네 시애비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동서도 바쁜 일 정리되고 여유 생기면 올 거예요. 하지만 애써 위로 드렸던 것이 무색하게도 동서는 아버님이 쓰러지신 후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었어요. 동서가 연락을 끊으니 서방님 역시 시댁에 오는 발걸음이 끊기더라고요. 만나면 동서 안부만 묻는 게 불편했는지 점점 서방님마저 핑계를 대며 시댁에 오는 횟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불만이었지만 남편을 보니 저까지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남편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 이왕 가는 거 좋게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절 워낙 잘 챙겨주시고 차별 없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때문이라도 동서애와 상관없이 저는 제 할 도리를 하기로 했죠. 어머님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이 쓰러지신 지 20년이 다 되어갈 쯤 어머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이제는 이 사람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식물인간이 된 아버님을 모시고 지낸 지도 오래되어서 이제는 일상처럼 느껴졌는데 어머님께서 드디어 마음 정리를 하신 것 같아 내심 놀랐어요. 아직도 아버님 이야기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피었다가도 슬퍼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아직도 아버님을 보내드릴 때가 되지 않았구나 느꼈었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2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도 안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원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보내주는 게 이 사람도 편할 것 같아. 내가 괜한 미련으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것 같구나. 그동안 참 미안했고 고마웠다. 아무리 시간이 20년이나 지났다고 한들 어머님 입장에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신 게 느껴졌어요. 같은 아내 입장으로서 어머님이 참 안타까워서 꼭 안아드렸죠. 병원에서 아버님 호흡기를 떼는 날 어머님은 참 많이 우셨어요. 참 너무하게도 그 자리에조차 서방님과 동서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장례식 소식을 전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내려왔죠. 20년 만에 본 동서는 못 본 새에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참 표독스러워졌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시댁에 와도 동서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고 휙 다시 올라가 버리는 도련님 덕분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형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야기는 전에 들었는데 바빠서 와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야 뵙네요. 그러게 좀 오지 그랬어. 나는 동서도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그래도 남편 보내서 주기적으로 생존 신고는 한 걸로 아는데요. 아버님도 쓰러지신 마당에 서로 뭐 좋을 거 있다고 자주 보고 지내요. 분위기도 흉흉한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쓰러지시고 참 많이 외로워하셨어. 어머님이 동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동서가 더 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걸음을 뚝 끊어버릴 수가 있어?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저도 챙겼겠죠. 그런데 아버님은 살아생전 저 구박만 하셨잖아요. 뭐 좋다고 가요? 뻔뻔한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섞으면 화가 날 것 같아 꾹 참고 장례를 치렀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아버지 쪽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저희 쪽에 더 재산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장남이라고 조금 더 챙겨주신 건가 싶은 정도로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동서가 바로 발끈하더라고요. 아니, 그쪽 동네 아파트가 땅값 더 비싼 거 뻔히 아는데 그걸 형님 내준다고요? 이건 좀 기분이 그렇네. 형님, 받은 집은 팔아서 정확히 반반 나누시죠? 동서, 뭘 그렇게까지 해? 그건 형님이 더 받으셨으니까 할 수 있는 소리죠. 재산은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야죠. 형님이 나누기 싫으면 제가 소송 걸어요. 어차피 소송 걸면 반반 나누게 되어 있어요. 법은 제가 더 잘 아는데 그냥 나누자고 할 때 나누시죠. 아니 동서, 내가 받아도 뭘 그렇게 더 받았다고 그래. 막말로 동서 아버님 쓰러졌을 때는 발걸음 뚝 끊어놓고 그 정도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남편은 꼬박꼬박 보냈잖아요. 꼬박꼬박은 무슨, 하루도 안 있다가 집에 가버리는 사람인데. 저희 쪽으로 좀 더 온 재산에 발끈하며 소송이니 뭐니 난리를 치는 동서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어요. 효도해야 할 때는 쏙 빠져 있더니 재산 받을 때 나타나서는 반반으로 정확히 나누자고 난리를 치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식 내내 지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동서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어머님. 니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뭐? 재산을 반반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유언장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이 난리를 치니 너는 진짜로 안 되겠구나. 이 변호사, 유언장 줘봐요. 시어머니께서는 유언장을 빼서 마지막 줄 읽게 했어요. 마지막 줄에는 아내가 살아있는 경우 모든 재산 분할권을 아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장례식장은 오길래 그래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는 하러 왔구나 싶었는데 재산이나 탐내러 온 거였구나. 네가 인간이니? 애아버지 정정하고 자기 예뻐할 때는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큰애 편 좀 들다가 쓰러져 버리니까 그렇게 모른 체를 해? 길 가던 사람이 쓰러져도 너처럼 모른 척하긴 힘들겠다. 너 같은 애한테 아까운 내 남편 재산 단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이 변호사, 마지막 조항에 따라서 재산 분할은 내가 다시 할게요. 작은 집 애들한텐 재산 한 푼도 못 줘요. 어머님,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끄러워. 그동안 잘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시간을 달래. 니네한테 떨어질 건 단 한 푼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 어머님은 화가 나셔서 아버님의 재산을 저희 집과 반반 분할하셨어요.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연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동선에는 아니나 다를까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니 다시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이러다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나타날까봐 무섭긴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신 후에도 동선애가 재산을 탐하지 못하게 단단하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20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알아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잘 해드리고 있답니다. 가끔 와서 어색하게 있다 가던 서방님도 이제 아예 안 오니 오히려 편하네요. 이러다 또 언제 재산을 노리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주신 재산으로 여유가 더 생겨 어머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뭣도 없을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신 아버님이 너무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같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를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면서 풀고 있네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저희를 잘 지켜봐주고 계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